어제 보셨어요? 개쇼, 백분쇼. 국민가에 대한 라이브로는 미처 못 봤습니다. 예, 저 집에 한 11시 정도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예, 오늘 하루 종일 뉴스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부푼 기대감을 안고 봤죠. 과연 어떤 기획을 했을까.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네.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거 한 100분 보고 나니까 한 1시 정도가 됐는데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누가 이런 일을 기획했을까. 그리고 MBC 공영방송의 8시 메인타임이 전파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정 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네. 컨셉트가 작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작게 300명으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전국 각지. 그럼 그 300명을 제대로 구성해야지. 성별, 연령, 사회적 약자를 구성해서 이들이 대한민국 전체 목소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제 보셨죠? 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박수치고 대통령님 사진 찍자 그러고 대통령님 사랑해요. 뭐 중간에 액자 찍어서 갖다 주고 이런 방식으로서 사실은 국민을 기만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요. 배철수 씨저 개인적으로 그 라디오 좋아했는데. 저녁에 들으면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좋죠. 워낙이나 구수한 입담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탈한 방식으로서의 진행에 묘미를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실망했던 대목이 뭐냐면요. 혹시 어제 장면 중에 덕소에서 왔다는 어떤 그 82학번 남성이 중간에 일어나서 혼자 막 이렇게 했던 장면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가서 이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네네. 한번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왜 이렇게 좀 안 돼 보이시냐 뭐 등등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공수처 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전국의 책임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린 듯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죠. 네. 문제를 이어가고 거의 조롱에 비슷한 방식들의 얘기를 이어가게 되면 사회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과의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혹여 질문과 주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면 지금은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내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대상으로 국민이 궁금한 방향을 물어보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여과 없이 얘기하더라도 전혀 끊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그러한 방식 속에서 호응하게 되는 얘기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 지금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불만이 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목 놓아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뭔가 면피성 아니면 회피하기 위한 발언에 명분을 깔아주기 위한 방송으로 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구성 문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6,000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MBC에. 여기 방청객으로 신청을 16,000명이 했고 그중에 300명을 추렸다고 해요. MBC가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추렸겠죠. 그렇겠죠. 그 16,000명 신청을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홍보는 일부 됐습니다만은 저부터도 뭐 신청하라 그러면 내 생활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굳이 가갖고서는 이거 신청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로 내가 대통령에게 이 문제 꼭 묻고 싶다라고 신청했던 순수한 국민들이 있을 거라 전체를 편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바라고 불리우는 특정 지지층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듯이 특정한 이슈 속에 완전히 와글와글 달려가면서 행동하는 집단 행동의 모습을 봤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좌표를 찍으면 그 좌표를 바탕으로 가서 와글와글 달려들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조선일보가 낱낱이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들이 상당수 MBC의 이 행사 기획에 쭉 몰려갔을 가능성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거기서도 또 300명을 추린 거 아니에요? 16,000명 와구락을 해서 거기서도 입맛에 맞게 300명을. 여기에 만약에 국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작은 대한민국 300명 구성했으면요. 일각에서 뭐 돗대기 시장 얘기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대통령님, 오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이 2월 달에 접수됐는데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야 수사가 강제수사가 들어갔네요. 보도된 바를 보니까 2017년도 10월 달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관련된 유재수 씨 휴대폰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까지 다 했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나왔다는 거죠. 드라이버, 우드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요목조목 항목까지 다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누가 봐도 뇌물이잖아요. 예. 지금 수억대 뇌물 혐의로 검찰이 억대 이상으로 잡았다고. 네, 검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거 지금 검찰이 잡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잡은 겁니다. 그랬는데 수사가 감찰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윗선의 지시로 무마했잖아요. 야, 이거 그만해.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것을 얘기하게 되는 김태우 수사관은 몹쓸 사람이 돼버렸고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특별 감찰의 대상이 됐던 유재수 씨는 민주당의 전문위원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알았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유재수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제일 부속실의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연이 있죠.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때 민정수석도 했고. 수석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감찰의 무마가 있었다고 하는데 세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유재수 씨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그럼 여기에 누군가의 정권의 가장 강력한 실세가 개입된 건 아니겠습니까? 물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죠. 한 가지. 조국 전 장관 사태 쫙 뭐 국민들의 목소리 해갖고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송구하다라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이게 송구하다라는 표현으로 넘어갈 게 아니죠.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고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국민적 분란을 야기시켰다라면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비서실장이 졌나요? 정무수석이 졌나요? 여기에서 서로 다 같이 조국은 죄가 없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졌습니까? 그 당시 법사위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던 김종민 의원, 박주민 의원, 기타 등등 국민들이 기만했던 의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야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물어보는 거죠. 싹 빠지고 나서 박수치고 한 가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결론을 지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아, 대통령이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을 안아주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좀 미흡하니까 우리 조금만 더 다 같이 힘내요라고 하는 이런 연출 기획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연출이 있었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자기네들끼리는 또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출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합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정부나 보수 정권은 더 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은 미진하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면은 우리는 적폐와 나달리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심산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우지가 못해서 제가 어제 보는 내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를 유턴하게 됩니다. 집권 전반기 기간 동안 국민들이 피토하는 목소리 내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청년들 너무 힘들다. 그런데 통계 운운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난다. 부동산 정책 어제 대통령 얘기하면서 동문서답하는 거 국민들 보고서는 화가 너무 났을 겁니다. 심지어 젊은 여성, 청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 보유세 문제를 가지고 보유세 문제, 거래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보유세랑 양도소득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표정이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드는 느낌 대통령이 이 문제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엉뚱하게 우리가 신도시 정책도 하고 있고 공급 확대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엉뚱한 방면으로 버무리더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내더라고요. 그때 그 질문했던 여성분 표정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서울 집값이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래서 최저임금 조금 올려갖고 가지고 있는 월급 요만큼 높이면 뭐합니까? 요만큼 월급이 올라가는데요. 물가는 이만큼 올라갑니다. 집값은 이만큼 올라가. 집값은 이만큼 올라가서 내가 살아야 되고 있는 나의 생활 수준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집을 사든 월세 사든 전세 사든 사글세를 사든 그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을 양극화 시켜놓은 그 정부가 누굽니까? 아니 아파트 평당 1억을 만든 정부가 이 최초예요. 문정부가. 그래놓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해놓고 나서 더 벌어져요? 더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그 카드가 뭡니까? 그 카드를 꺼내면 꺼낼수록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하면서 부동산 값은 더 벌어지고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집 한번 마련해서 장만해 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출은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지역을 투기적으로 묶어서 대출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대통령이 풀어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정책을 가지고 풀어낼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버무리면서 잘하겠습니다로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안 돼요. 첫 단추를 풀러야 되는데 다시 풀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버무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엇나가서 이게 엇갈리고 가는 건데요. 부동산 정책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부동산 결국은 그 청년 질문자의 얘기가 있었어요. 2채 이상 가진 사람 집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집을 못 팔지 않냐. 양도소득세 깔끔하게 좀 풀어주고 오히려 지금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보유세 늘리면 한 채 가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집 한 채 가지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대출받겠다고 그러면 규제하지 말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채, 3채, 4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규제와 한 채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정리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신도시를 개발해 갖고서는 물건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건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요. 서울에 막 10억짜리 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집 팔고 싶어요? 팔고 들어가요? 한 채 오가는데 거래하게 되는 세금 얼마 냅니까? 수천만 원씩 여기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야 돼요. 한 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풀어주고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쏟아내야 되는데 애석하지만 제가 어제 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의 방식으로는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혹시나 현혹시키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와 좀 안타까움이 들었는데요. 이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릴까요? 감성적인 호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자 혹시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뭔 일이 일어났죠? 제주도 해상에서 배가 화재가 나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있는 선원들 상당수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과거에 독도에서 그 손가락 절단 사고 때문에 긴급하게 응급 소방헬기가 떴고 소방헬기에서 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 속에서 헬기가 사고가 나갖고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기억 나실 겁니다. 골든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골든 타임에 사진 촬영했던 KBS 이거 달라고 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KBS 단독 보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얼마나 유가족들의 그런 지탄을 받게 됐습니까? 이런 수많은 사고들을 거치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운 기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 골든타임. 단 한 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골든타임을 살렸으면 어땠을까? 재난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대통령이 얘기했죠. 청와대가 아닙니까? 어저께 일어났던 제주도에서의 해상사고였고 여기에 대한 골든타임이 제대로 이뤄진 거냐? 지금도 실종자 가족들은 발에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랬던 저녁 8시에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국민들과의 대화가 미리 잡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친문, 팬카페가 모여져 있는 팬미팅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청와대가 비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김어준이도 뭐 비판을 했던데요. 도태기 시장 같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철수 씨가 사실은 음악방송 진행자지. 그러니까. 그리고 저 예전에 종편에서 시사토론 진행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편집 프로그램이고 다 각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대로 좋은 목소리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생방송이니까. 생방송이고 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공수처에 관련된 얘기들, 그렇지. 공수처와 파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들, 여기에 조국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방향 속에서 조국 문제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 중 상당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검찰 개혁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 얘기하면서 또 그런 얘기 하대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공수처 얘기하면서 또 국정농단 얘기를 합니다. 아, 청와대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네. 공수처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칼끝을 깊숙이 훅 들이대고 있는데 그럼 지금 방식대로 가겠다는 것은 이러한 검찰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오히려 더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소리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을 오로지 위한 그런 나머지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던 국민들과의 대화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런 대화는 좀 참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가 깁니다만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더 드릴게요. 김혜령 기자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뭐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경기방송 기자고요. 예, 문재인 예,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그때 때 쓴소리 한번 했죠. 그때 제대로. 그때 나와서 이제 마이크 들고 네. 뭐 자료 있으면 한번 찾아주시면 예, 예. 좋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예. 이런 얘기를. 아니 경제가 다 안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국민들이 안 좋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대통령 표정이 울그락 불그락 표정 관리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네. 그런 사태가 나올까봐 이 300명을 아주 추린 것 같아요. 팬들로. 어제 그 대통령이 울그락 불그락 하는 표정들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쇼가 나가죠.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때요, 이때. 김일영 기자. 네. 그 얼마나 이때 막 친문 지지자들이 나서갖고서는 공격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은 안 하실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건 기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전문가의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 직접 묻지 못한다라면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기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소통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국민과의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인데요. 한 가지 더. 기자와 언론과의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소통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야당의 정치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대통령이 신년이 아니라 얼마 전 시정연설하는 과정에서 네. 시정연설 하기 전에 국회에 가게 되면 국회의장과 오부요인과 같이 간단한 차담회를 합니다. 그렇죠. 야당 대표도 같이 갑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꾹꾹 눌러가면서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한 소통으로 야당 대표와 같이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은 황교안 대표의 질문을 받고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질문하게 되면 야당 대표는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 상당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그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건넸는데 이걸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판을 옮깁니다. 이런 건 소통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정한 집권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에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청와대로 상시 야당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불러서 밥도 먹고 현안을 논의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사실 우리 정부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당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뭐 이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피토하는 심정이긴 한데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그 성정이라 이게 다 맞물려 있긴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되는데요. 보수 정부 입장에서는 긴 기간 동안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을 텐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국익에 관한 것이니 도움을 좀 주십시오. 소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과 만나는 과정에 국민들의 어떤 대표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싶은 얘기들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과정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전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가는 과정에 한 번에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소진시켰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청와대 참모들 강하게 경질하고요. 여기 대해서 이거 건의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강하게 문책하십시오, 대통령님. 아니 근데 소진시켰다고 지금 김 교수는 얘기했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좋은 그 말하자면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이 네. MBC에서 한다고 그럴 때 저는 벌써 보기도 전에 이제 알아봤고 요즘 MBC가 어떤 MBC입니까? 알아봤고 네. MBC에서 한다 보니까 이거 뻔한 팬미팅일 네. 것이다. 그리고선 지금 지소미아 3, 4일 남겨놨잖아요. 네. D3예요. 어젯밤이면은 4일 조금 안 남긴 시점에서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큰 야단 맞을 걸 미리 MBC라는 자기 그 어용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쓱 마사지를 미리 하는데 그 상대자는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기 팬들 300명 중에서 딱 포진해놓고 거기서 한두 명은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약간 반대 비스무리한 진짜 반대도 아니고 약간의 그 구색 맞추기 그거 한두 명 딱 놓고 나머지는 쫙 일색으로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 왜 이렇게 늙으셨습니까? 쫙 팬미팅하는 분위기를 그 다음에 보도 채널 어저께 전부 생중계를 합니다. 네. 유튜브도 생중계 전부 다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문재인의 어떻게 면피성, 그 다음에 변명, 그 다음에 남 탓, 미국 탓, 일본 탓, 야당 탓, 예? 이렇게 탓으로 돌려서 우리는 하려고 했다는, 왜냐면 3, 4일 후에 그 어마어마한 돌파를 맞아야 되는데 나는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안 돼, 일본이 안 돼, 야당이 안 돼, 요걸 슬쩍 온 국민한테 쫙 했는데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해버리면 파괴력이 없으니까 국민과의 대화로 쇼를 해놓고 300명을 들러리를 앉혀놓고 MBC에서 해서 전 방송에서 하게끔. 네. 지네들로 성공한 거예요, 지네들로. 본인들은 우리는 안 넘어간 거지만. 우리는 안 넘어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획 의도,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진짜 국민들이 물었어야 될 진실에 대한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좀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진실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결국은 포장된 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까요? 김태우 전 수사관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태우 전 수사관 문제 때문에 지금 2월달에 고발했던 사건이 처음에는 검찰이 수사도 안 해요.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서슬퍼렇게. 근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쫙 불거지면서 팍팍팍팍 판이 기우기 시작하는 9월에 들어서야 이제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목구멍까지 왔어요. 이제 곧 청와대로 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랬던 김태우 전 수사관을 향해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가 그때 물었거든요. 신재민 사무관 사건 기억나시죠? 네. 거기다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그 김태우 행정관 개인 비리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권력형 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캐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감반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의 모든 면모들이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 전전긍긍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는 올해 1월 달이잖아요. 사건이 2017년 10월에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발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얼마 전에 저 진보 진영의 진중권 교수가 그런 말 하대요. 조국 전 장관 사태 겪으면서 자기네 학교에 제2교수, K교수 이렇게 하면서 알고 한 행동과 모르고 한 행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만약 알고서도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건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돌직구를 그냥 막 사정없이 날립니다. 제가 청와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랬다면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특정인을 공격하고 자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만했다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세상의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획이 어땠는지 MBC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300명을 선발했는지 우리는 사실 추정만 할 뿐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진실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이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시간은 아주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솔직하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져버렸다는 얘기는 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때는 어떤 누구도 마지막 연민의 정으로서 다시 한번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우리 국가 잘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 헛똑똑이 같은 헛똑똑 왜냐면 서울대 미학과 나오고 네. 똑똑한 발언을 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일평생을 얘기했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헛똑똑이야. 그걸 몇 년 전에 깨달았어야지. 이제는 그나마 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진중권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유시민, 김갑수 사건 등 등등. 아유.